제7화 세상으로 나가는 문. 그가 지원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편의점 점장이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짧은 통보였다.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샤워를 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낯설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 핏기 없는 얼굴과 텅 빈 눈동자. 그는 자신이 유령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구김이 적은 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바깥 세상은 어지러울 만큼 소란스럽고 눈부셨다. 햇살이 눈을 찔렀고 자동차 소음이 귀를 때렸다. 그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면접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했다. 점장은 그의 이력서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그저 밤 시간을 펑크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날 밤부터 출근하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가 편의점을 나서려 할 때 마침 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한 여자와 마주쳤다. 명찰에는 정수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민첩하고 활기찬 움직임으로 점장과 업무를 인계했다. 그녀는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저런 사람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아직 타인과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첫 출근, 텅 빈 편의점에 홀로 남은 그는 잠시 카운터에 기댔다. 앞으로 그의 밤은 이곳에서 흘러갈 것이다. 상품을 채우고 바코드를 찍고 손님을 응대하며 건축학도의 꿈을 꾸던 그가 이제는 삼각김밥과 담배의 종류를 외워야 했다. 지독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전보다 편안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무기력과 자기 혐오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시급으로 환산되는 아주 정직한 시간이었다. 새벽녘 손님이 끊긴 시간이었다. 그는 매장 구석의 작은 텔레비전을 무심코 쳐다보았다. 마침 해외 스포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가득 낯익은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비쳤다. 레지날 부케, 미카엘 제라르. 이제는 그의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16강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현실은 이곳 차가운 편의점 카운터 앞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바다 건너 그들의 훈련장을 향해 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낮에는 그들의 경기를 기다리고 밤에는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두 개의 세상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아주 조금이나마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순환 속으로. 그것은 아주 작은 첫걸음이었지만 절망의 방 안에 갇혀있던 그에게는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멀고 힘든 걸음이었다. 제8화 유니폼의 무게. 한지훈의 삶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자고 남는 시간에는 오직 칼레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했다. 그는 며칠 후 받은 첫 아르바이트비로 굶주렸던 배를 채울 음식과 함께 프랑스어 기초회화 책을 한 권 샀다. 그는 꿈속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언어를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다. 첫 월급, 그의 손에 들린 몇 장의 지폐는 그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성취였다. 그는 그 돈으로 소주를 사는 대신 빵과 우유를 샀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거대한 혁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16강전, 릴 OSC와의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의 손은 계속해서 시계를 향했다. 그는 초조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그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챈 것은 역시 수빈이었다. 교대 시간에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넌지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늘따라 안절부절 못하시네요. 혹시 응원하는 팀, 오늘 중요한 경기라도 있어요?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그녀에게 이 감정의 정체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일을 마치자마자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땀으로 젖은 몸을 씻을 시간도 아까웠다. 그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반 병을 비웠다. 쓴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며 넘어갔다. 예전에는 현실을 잊기 위해 마셨지만 이제는 다른 현실로 가기 위해 마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선명하게 연결되었다. 꿈속의 장소는 경기를 앞둔 칼레의 라커룸이었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닐이라는 거인의 이름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민주는 이번에도 미카엘 제라르의 몸을 빌려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심장 역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기적은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훈련이 끝나고 감독은 선수들을 라커룸 중앙에 불러 모았다. 그는 전술적인 지시 대신 커다란 가방을 열어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깨끗하게 세탁된 붉은색 유니폼이었다. 이 유니폼에는 이름이 없다. 감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릴 선수들의 유니폼 뒤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지.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이름들이다. 하지만 우리 유니폼에는 이름이 없어. 대신 앞면에는 이 도시의 이름, 칼레가 새겨져 있다. 그는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내일 경기장에서 너희들은 교사 미카엘 제라르나 세관원 레지날 부케로 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칼레 그 자체가 되어 뛰는 거다. 너희들 뒤에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뛰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 유니폼의 무게를 기억해라.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자.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땀으로 전부 젖어 있도록.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겠나? 선수들은 아무 말 없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제라르의 손에 들린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얇은 천 조각에 불과한 유니폼이 세상 그 어떤 갑옷보다 무겁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도시의 이름을 걸고 싸운다는 것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선수들은 각자 자신의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다. 지훈 역시 제라르의 몸을 통해 그 붉은색 유니폼에 팔을 꿰었다. 천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의 어깨 위에 도시 전체의 희망과 기대가 올려지는 듯한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다. 선수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이름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칼레라는 하나의 심장을 가진 공동체였다. 그들은 라커룸을 나와 경기장으로 향하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터널 저편에서 거인의 포효와도 같은 수만 관중의 함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9화 거인의 그림자. 휘슬이 울리고 16강전의 막이 올랐다. 한지우는 미카엘 제라르의 몸 안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벽과 마주했다. 그것은 스트라스부르의 거친 강철도 보르도의 지성도 아니었다. 닐의 축구는 마치 잘 짜인 기계 부품처럼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장치 같았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기술은 아마추어인 칼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고 그들의 움직임은 총분노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갔다. 공은 자석처럼 닐 선수들의 발에 붙어 다녔고 칼레의 선수들은 그저 공의 궤적을 쫓아 필사적으로 달릴 뿐이었다. 지우는 제라르의 몸으로 뛰고 또 뛰었다. 하지만 한계는 명확했다. 그의 머리가 패스의 길목을 예측해도 몸이 따라주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상대에게 닿기 전에 공은 이미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준결승전에서 만났던 보르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벽이었다. 보르도가 단단한 강철의 벽이었다면 닐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 같았다. 슈팅이 폭풍처럼 칼레의 골문으로 쏟아졌다. 골키퍼 세드리크 슐의 신들린 선방과 수비수들의 육탄 방어가 아니었다면 경기는 전반 10분 만에 승패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지우는 동료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축구를 하는 게 아니야. 버티고 있을 뿐이야. 그의 머릿속에 과거 실기시험장에서 자신의 설계도를 내려다보던 교수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의 절망감.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결국 전반 20분경 일이 터지고 말았다. 닐의 공격수가 현란한 드리블로 칼레의 수비수 2명을 제친 뒤 골문 구석으로 대포알 같은 슛을 꽂아 넣었다. 골키퍼가 손을 쓸 틈도 없는 완벽한 골이었다. 경기장의 릴 팬들은 열광했고 칼레의 골망은 처참하게 흔들렸다. 선수들의 어깨가 축 처졌다. 꺼지지 않을 것 같던 투지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지우는 그라운드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영혼이 없어라는 교수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선제골을 허용한 칼레는 완전히 무너졌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더욱 둔해졌고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닐은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하며 칼레를 농락했다. 추가 골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주장인 레지날 부케가 지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거대한 절망의 함성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선수들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라커룸으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로 닐 팬들의 조롱 섞인 응원가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제10화 라커룸의 외침. 칼레의 라커룸은 무덤 같았다. 선수들은 저마다 자리에 주저앉아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안 됐다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떤 위로도 어떤 격려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감독 역시 아무 말 없이 선수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선수들이 스스로 이 절망의 무게를 감당할 시간을 주고 있는 듯했다. 한지우는 제라르의 몸속에서 이숨 막히는 침묵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주장 레지날 부케였다. 그는 자신의 라커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꽝 하는 뱅음과 함께 선수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향해 포효했다. 이게 끝인가? 이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냐고. 저 밖에 우리를 보러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어. 칼레에서부터 이 먼 곳까지 우리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 고작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절망하는 모습뿐이냐.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논리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남자의 순수한 분노와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부케의 감정적인 외침이 끝나자 이번에는 미카엘 제라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흥분한 부케의 어깨를 가만히 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선수들에게 말했다. 주장의 말이 맞네. 하지만 우리는 감정만으로 싸울 수는 없어. 감독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우리의 유니폼 뒤에는 이름이 없지만 앞에는 칼레라는 도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도시의 자부심을 위해 싸우는 걸세. 그는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저들보다 기술이 부족한 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있나? 없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경기를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의 개싸움으로 만드는 거야. 저 우아한 발레리나들을 우리의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거지. 후반전 딱 하나만 약속하세.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게. 저들이 우리보다 한 발 더 뛰면 우리는 두 발을 더 뛰는 거야.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그게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일이잖아. 제라르의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는 선수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부케의 뜨거운 감정과 제라르의 냉철한 이성.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라커룸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눈빛에 다시 한번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에 나서려는 전사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감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힘이 있었다. 좋다. 이제 나가서 저 우아한 신사들에게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도록. 제11화 진흙탕의 개싸움.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라커룸을 나선 칼레 선수들은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거인을 향한 경외심이나 패배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텅 빈 분노가 서려 있었다. 릴 선수들과 관중들은 그들의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전반전에 그들은 겁에 질린 양떼 같았다면 지금의 그들은 굶주린 늑대떼 같았다. 경기의 양상은 180도 달라졌다. 칼레는 더 이상 릴과 축구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싸움을 걸었다. 공을 가진 릴 선수가 있으면 두세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를 에워쌌다. 거친 몸싸움과 아슬아슬한 태클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라운드는 더 이상 우아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 그리고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음으로 가득 찬 진흙탕의 싸움터로 변했다. 한지호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이 거친 싸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 상대의 공을 빼앗기 위해 몸을 날렸고 동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뛰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오직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건축학도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이름을 짊어진 이름 없는 전사였다. 릴 선수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축구에 익숙하지 않았다. 칼레의 예측 불가능하고 무모한 압박에 그들의 완벽했던 오케스트라는 서서히 조율을 잃어갔다. 패스는 번번이 끊겼고 선수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우아한 발레리나들은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온 순간 길을 잃고 말았다. 감독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가는 따랐다. 칼레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흙먼지와 함께 경고를 의미하는 노란 카드가 하나둘 늘어갔다. 선수들의 체력은 무서운 속도로 소진되고 있었다.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무모한 싸움이었다. 과연 그들의 정신력이 육체의 한계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지호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시간을 확인했다. 후반 30분, 아직 15분이나 남아있었다. 제12화, 일본의 기적. 후반 40분, 칼레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무뎌졌다. 그들은 거의 정신력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칼레의 골문은 다시 한번 폭풍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이라고 칼레의 용감한 저항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릴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낸 칼레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역습을 감행했다. 공을 잡은 것은 교사 미카엘 제라르였다. 지호는 그의 몸으로 마지막 남은 의식을 불태우며 상대 진영으로 달렸다. 그의 눈앞에 단 한 명의 동료가 함께 뛰고 있었다. 주장, 레지날 부케였다. 제라르는 부케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마지막 패스를 보냈다. 부케는 비틀거리며 공을 받았다. 그의 앞에는 릴의 수비수 2명이 버티고 있었다.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골문을 향해 무작정 슈팅을 날렸다. 그것은 골을 넣기 위한 슈팅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일어나라고 외치는 절박한 기도와도 같았다. 공은 형편없는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다. 하지만 그 순간 릴의 수비수가 걷어내기 위해 뻗은 발에 공이 맞고 굴절되었다. 궤도를 잃은 공은 운명의 장난처럼 골문 바로 앞에 있던 다른 칼레 선수의 발 앞으로 굴러갔다. 그는 팀의 무명 공격수였다. 그는 평생 이런 기회를 꿈꿔왔을 것이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넘어지면서 온몸을 던져 공을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출렁, 골망이 흔들렸다. 동점. 경기장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칼레 팬들이 있던 작은 구역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선수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가 골을 넣은 동료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 환희의 폭발은 시공간을 넘어 반지하 방에 누워있던 지온의 몸을 그대로 강타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짜릿한 전율에 감전된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벽을 온몸으로 부수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가장 순수한 형태의 황홀경이었다. 삐익. 그들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주심의 휘슬이 길게 울렸다. 정규 시간 90분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스코어는 1대1. 그들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거인 릴을 상대로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간 것이다. 선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과 탈진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지호는 그들의 벅찬 감정을 느끼며 동시에 깨닫고 있었다.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이 전쟁을 30분 더 치러야만 했다.